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행된 지난주 우리나라 전체의 코로나19 종합 위험도가 전주의 높음에서 매우 높음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사망자 발생 등 전반적 방역 지표가 악화 양상을 띠고 있다고 정부는 평가했습니다.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이 세계 여러 나라로 확산돼 최고 14개국에서 발견됐습니다. 아프리카와 유럽, 북미와 아시아, 호주 등 거의 모든 대륙에서 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의 전파력이 델타 변이보다 6배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정이 일부 과학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파우치 미 전염병 연구소장은 오미크론의 전염성과 심각성 등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2주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이 확산하자 일본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외국인 신규 입국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유럽 각국도 부분 봉쇄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방역 고삐를 다시 조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평가하고 4주 동안 특별 방역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이 고비를 넘어서지 못하면 단계적 일상 회복은 실패할 것이라며 일상 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고 앞으로 4주 동안 특별 방역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이 확인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오미크론의 확산이 기정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감염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여행을 다녀온 무증상자 2명도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국,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이스라엘, 홍콩에 이어 감염 나라가 또 늘어난 겁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7건의 의심 사례가 있는데 이 가운데 3명은 해외여행을 하지 않아 2차 감염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독일과 네덜란드, 체코 등지에서도 오미크론 의심 환자가 나온 상태입니다. 네덜란드는 암스테르담 공항에 도착한 남아프리카발 여객기 2대에서 61명의 승객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으며 변이 바이러스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Yes, the 61 passengers all got into isolation. And most of them are in a hotel at the moment near Schiphol, and a few of them went home to go in isolation over there. 미국의 전염병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에서 아직 발견되진 않았지만 이 정도 전파력을 갖춘 바이러스라면 미국에서 확산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미크론의 진원지로 지목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27일 신규 확진자 수는 3,200여 명으로 2달여 만에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Even it was just last week where they checked stats, then they realized that so many students are affected by COVID-19 at main campus, so which led to postponement of tests and exams. 신규 확진자 중에 오미크론 감염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현지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90%가 오미크론에 의한 것이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증상이 비교적 가볍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불확실한 데다 무서운 속도로 확산하고 있어 전 세계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캐나다에서도 처음 확인돼 북미 대륙 등 사실상 거의 전 세계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의 위력이 상당할 것이라는 과학계 일각의 경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미국 보건당국은 확실한 전염력 등을 파악하기까지 2주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의 복병으로 등장한 오미크론이 아프리카와 유럽 곳곳에서 감염이 시작된 이후 불과 며칠 만에 북미 대륙에도 퍼졌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자국민 2명에게서 오미크론 첫 감염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보건당국은
온타리오주 오타와 주민 2명이 최근 나이지리아를 여행한 뒤 오미크론에 감염돼 격리 중에 있다면서 이들의 접촉자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 이브 두클로 캐나다 보건장관은 관찰과 검사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캐나다에서 오미크론 추가 감염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과학계 일각에서는 오미크론의 전파력이 델타 변이 6배까지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정이 잇따라 국제사회가 더욱 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 WHO는 오미크론의 전염력과 중증 위험도를 파악하려면 몇 주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오미크론으로 인한 재감염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his variant, but it is a variant of concern. And the scientists and manufacturers need 2 to 3 weeks to have a full picture about the quality of the mutations of this Omicron variant. 전염병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도 오미크론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얻기까지 2주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오미크론의 위력이 파악될 때까지 전 세계는 일단 최대한의 방어 전선을 펴면서 긴장 상태를 이어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YTN 이광규입니다. 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이 확산하면서 유럽 등 각국이 방역 고삐를 단단히 쥐기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는 부분 봉쇄에 들어갔고 영국은 다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으며 이스라엘은 2주 동안 외국인 입국을 금지시켰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네덜란드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입국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승객 가운데 1차로 13명의 오미크론 감염자가 확인됐습니다. Inmiddels is bij 13 van de 61 geteste mensen is vast komen te staan dat het gaat over de Omicron variant. 네덜란드 보건당국은 오미크론 감염자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적신호가 켜진 네덜란드는 즉각 부분 봉쇄에 들어갔습니다. 3주 동안 오후 5시부터 카페, 미술관, 극장 등을 닫는 야간 통금을 도입했습니다. 슈퍼마켓과 약국도 저녁 8시부터는 영업을 금지합니다. 13살 이상은 집에서 4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재택근무도 권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미크론이 이미 퍼졌을 것으로 본 영국 정부도 다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쓰도록 했습니다. So I do think people will take this more seriously, and I think that will apply to public transport. It will apply in shops. 영국 정부는 모든 입국자 대상 유전자 증폭 검사도 의무화하고 음성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격리시키기로 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한 독일 정부는 방역 규정을 지키고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지 않으면 휴교와 전면 봉쇄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미크론 차단을 위해 2주간 외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생활 침해 논란을 일으켰던 전화 추적 시스템도 재가동했습니다. 여행 금지 대상 아프리카 국가도 50개국으로 확대하는 등 신속하게 방역 강화에 나섰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에 대처할 미국 행정부의 최선의 전략이 백신 추가 접종인 부스터샷 확대로 설정됐다고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현지 시간 29일 보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내 익명의 고위 관리들은 미국이 코로나19 방역의 핵심 무기로 부스터샷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부스터샷이 오미크론에 대한 최선의 수단으로 보고 가능한 많은 자국민에게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 관리들은 지난 주말 백신 미접종자와 부스터샷 대상자에 대한 접종을 독려하면서 백신이 최선의 보호책이라고 밝혔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확실한 점은 백신 접종자들이 부스터샷을 맞는 경우 중화항체 수준이 월등하게 높아진다는 것이라면서 처음 2회를 접종한 뒤 최고 수준일 때보다 몇 배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한 대응 조치로 30일부터 외국인 신규 입국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29일 낮 관저에서 취재진을 만나 긴급 예방 조치로 우선 30일 새벽 0시부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외국인 신규 입국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8일부터 일본 정부의 입국 규제 완화 조치로 허용되어 온 비즈니스 입국자와 외국인 유학생, 기능 실습생 등의 신규 입국도 다시 중단되게 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오미크론 변이가 확인된 14개국에서 들어오는 일본인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열흘간 격리하도록 하는 등 조치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국립감염증연구소는 오미크론 변이를 가장 경계 수준이 높은 우려되는 변이주로 지정했습니다. 중국도 전파력이 빠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에 긴장하고 있지만 중국에 미치는 파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도 사실상 국경을 걸어 잠근 채 고강도 방역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의 호흡기 분야 전문가인 중난산 공정원 원사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돌연 변이가 많아 코로나19의 대유행을 통제하는 데 많은 도전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중난산 원사는 또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정보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우선은 백신 접종이 코로나19를 막는 데 확실히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 원사는 중국의 방역 정책이 고비를 맞을 때마다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온 권위자입니다. 중국의 다른 전문가인 장원웅 박사는 오미크론 변이가 자국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신속한 대응과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변이가 새로 발생해도 대응이 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중국은 이미 아프리카뿐 아니라 모든 국제선 항공편의 98%를 지난해부터 운행 중단한 상태입니다. 코로나19 이전 대비 단 2%만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국경을 걸어 잠근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다 모든 입국자를 3주간 지정시설에 격리해놓고 3, 4일에 한 번씩 핵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각국이 오미크론 유입을 막기 위해 도입한 대책보다 더 강력한 조치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미크론의 위험성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아 중국도 정책을 변경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EU 유럽위원회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세계는 시간과 싸움을 하고 있다며 과학자들이 오미크론 바이러스를 분석할 시간을 확보해줘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백신 제조사들이 변이에 관해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 2, 3주가 필요하다면서 그 사이 조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오미크론이 델타 등과 비교해 전염력이 더 강한지 또 중증을 초래할 위험이 더 큰지 등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계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의 전파력이 델타 변이의 6배까지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감염학자이자 미국 과학자연맹 선임 연구원인 에릭 딩은 현지 시간 26일 트위터를 통해 오미크론이 델타보다 500%까지 감염력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는 국제인플루엔자 정보공유기구와 남아공 국가보건검진기관 데이터를 분석한 그래프를 인용하면서 오미크론이 진원지인 남아프리카에서 기존 델타와 베타 변이보다 가파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그래프에 따르면 신규 확진 사례에서 오미크론이 차지하는 비율이 90%까지 올라가는데 약 20일이 걸렸지만 델타 변이는 이 수준에 도달하는데 100일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최근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평가하고 4주 동안 특별 방역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낮 청와대에서 특별 방역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고비를 맞고 있다며 이 고비를 넘어서지 못하면 단계적 일상 회복은 실패로 돌아가고 더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경각심이 필요하다며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 전환을 유보하고 앞으로 4주 동안 특별 방역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별 방역의 핵심은 역시 백신 접종이라며 미접종자의 접종 못지않게 3차 접종을 조기에 완료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가장 위험도가 높은 요양병원 등에 대한 3차 접종을 서두르고 국민도 적극적인 추가 접종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10대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학교로 찾아가는 접종 등 접종 편의를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5세부터 11세까지 아동에 대한 백신 접종도 신속하게 검토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방역당국이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지난주 코로나19 종합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전국을 매우 높음으로 평가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11월 4주차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평가를 한 결과 전국 평균이 매우 높음으로 직전주의 높음에서 한 단계 상향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 발생이 증가세를 유지하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전반적 방역 지표가 악화 양상을 띠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의료 대응 역량과 관련해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주간 평균 70.6%로 직전주 62.6%보다 증가했고 특히 수도권은 83.4%로 거의 포화 상태에 달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 역시 지난주 477명으로 직전주에 346명보다 큰 폭으로 늘었고 주간 사망자 역시 248명으로 전주 161명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 역시 지난주 1.19로 직전주 1.10보다 증가해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60세 이상 추가 접종률은 같은 기간 7.5%에서 12.2%로 증가했지만 아직 낮은 상황이라며 추가 접종을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우리의 현재 PCR 검사에서는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의 유입을 막기 위해 남아공 등 8개 나라에 이어 방역 강화 대상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3차원 영상입니다. 사람 몸에 침투할 때 사용하는 스파이크 단백질에 돌연 변이 유전자가 32개나 있어 델타 변이보다 2배가 많습니다. 돌연 변이가 많으면 우리 몸에 침투하기가 쉬워 전파력이 더 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 백신에 대한 저항력도 아마 델타 변이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높아서 늦은 봄 또는 여름의 유행은 오미크론의 유행이 국내에서도 발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PCR 검사론 오미크론을 검출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현재 보급된 PCR은 기존의 알파와 베타, 감마, 델타 이 4가지 변이만 검출 가능합니다. PCR 대신 전장이나 타깃 유전체 분석을 해야 하는데 바이러스 양도 많아야 하고 시간도 사흘에서 닷새로 오래 걸립니다. 지난 5주간 아프리카에서 입국한 확진자 22명 가운데 8명은 바이러스 양이 적어 오미크론 분석에 실패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검출이 가능한 새로운 PCR 검사법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굉장히 또 자유롭게 들어오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최대한 초기에 저희가 방어를 해야죠. 들어와 있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정부는 또 아프리카 외에 유럽과 홍콩 등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방역 강화 대상국을 8개 나라에서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오미크론 변이는 아직 국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지만 국내 방역 환경에 영향을 줄 중대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기존 백신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있는 만큼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현재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한 건지 김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0여 개 돌연 변이를 지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돌연 변이가 많으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전염성도 더 강할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변이 등장 2주 만에 전 세계로 빠르게 번지면서 전파력이 상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WHO의 긴급회의 등을 통해서 파악되는 정보들을 좀 분석해보고 그 영향들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문제는 지금의 백신으로 오미크론 변이를 예방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기존 백신들은 최초 바이러스 특징을 토대로 개발됐기 때문입니다. 오미크론은 전파력이 센 알파 변이와 백신 저항력이 큰 베타 변이의 특성을 모두 갖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델타 변이 사례를 토대로 백신의 효과가 더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의 예를 들면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해서 백신의 효과가 대략 한 20%가량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아마 적어도 20-가량은 기존 백신에 대한 효과가 더 낮아지는
양상을 보이지 않을까. 국내 유행 상황이 심상치 않은 데다 돌파 감염이 잇따르는 점도 방역 당국의 부담입니다. 다만 오미크론을 처음 보건당국에 알린 남아공 의사협회장은 환자 감염 증상에 대해 특이해도 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전에도 다양한 변이가 생겼지만 큰 영향 없이 사라진 경우도 있는 만큼 차분하게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오미크론의 치명률과 백신 예방률을 분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2주. 세계 제약사들의 대응도 빨라지는 가운데 앞으로 2, 3주가 우리나라 방역의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요즘 이색 동물을 집에서 키우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야생동물인 미어캣을 반려동물로 들이는 분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많게는 30마리까지 무리 생활을 하는 미어캣을 반려동물로 들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감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오늘 슬기로운 펫생활에서는요. 미어캣의 특징과 습성을 고려한 다양한 훈련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어딜 가나 시선 집중. 귀엽고 순한 미어캣 켈로그. 하지만 집안에서 늘 엄마 꾸꾸의 날카로운 공격을 받고 있다는데요. 순식간에 벌어진 켈로그를 향한 꾸꾸의 공격. 미어캣 가족의 관계 개선하는 방법. 슬기로운 펫생활에서 알아봅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간 곳은 전주의 한 공원. 주인공을 찾아 헤매던 그때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된 한 곳이 있는데요. 자, 이뻐지는 안녕. 예쁘다. 너 정말 예쁘구나. 이야, 되게 신기하다. 그 주인공은 바로 미어캣. 어머나, 미어캣이 산책을 하고 있었네요. 궁금증을 안고 그 뒤를 쫓아가 보는 제작진. 과연 우리가 찾는 주인공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YTN 애니멀 시간에서 나왔는데요. 예, 반갑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켈로그예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미어캣 켈로그. 온순한 성격으로 보호자를 잘 따른다고 하는데요. 미어캣도 이렇게 산책을 해요? 얘는 되게 좋아요. 얘는 산책할 때 뛰는 것보다 사람들한테 안겨 있으려고 산책해요. 평소 산책을 무척 좋아한다는 켈로그. 오늘의 산책은 이만 마치고 보호자와 함께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켈로그를 방에 넣어주는 보호자. 얘가 켈로그 방이에요. 제가 이제 공부하려고 쓰던 방인데 지금 켈로그가 쓰고 있어요. 켈로그를 방 안에 넣어둔 채 또 다른 방문을 열자 미어캣 2마리가 인사를 건네는데요. 이 친구들은 누구예요? 이 친구가 켈로그네 엄마고요. 이름은 꾸꾸예요. 켈로그네 아빠거든요. 꾸꾸에 비해서 덩치가 훨씬 크고 엄청 순딩이긴 한데 겁이 많아가지고. 아직은 우리에게 생소한 이색 반려동물 미어캣. 미어캣은 남아프리카 사막에 서식하는 몽구수과 동물로 10마리에서 30마리가 함께 무리 생활하는 특징을 가진 동물인데요. 또한 높은 곳에서 보초를 서는 습성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 자세에도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보초를 서는 미어캣은 꼬리를 세워 몸을 고정하는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미어캣의 다양한 습성을 고려해 보호자가 직접 모래사장까지 만들어줬다고 하니 이 친구들 정말 호강하네요. 행복한 환경에서 늘 사이가 좋다는 꾸꾸와 까까. 그나저나 어떻게 이 아이들과 연을 맺게 되신 거예요?
사정이 생기셔가지고 한 쌍의 미어캣을 못 키우시는 분이 생겨서 그 꾸꾸랑 까까를 그때 이제 데려왔거든요. 새로운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해 이것저것을 알아보던 찰나 파양을 당한 꾸꾸 까까와 운명처럼 인연을 맺게 됐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슬 좋은 엄마 아빠를 옆에 두고 켈로그는 왜 홀로 떨어져 지내고 있는 거죠? 꾸꾸가 켈로그를 공격하거든요. 네? 꾸꾸가 켈로그를 공격한다고요? 켈로그랑 사남매가 있었었는데 그 걔네들을 꾸꾸랑 분리해놓고 나서 다시 이제 켈로그를 합사시키려고 넣으려고 하니까 꾸꾸가 달려들어서 켈로그를 물었어요. 켈로그 또한 며칠 동안 기죽어가지고 버들버들 떨고 있었고 꾸꾸도 계속 이제 켈로그 볼 때마다 이제 물려고 달려드니까 지금 합사를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꾸꾸한테 몇 번 물렸거든요. 출산 이후부터 시작된 꾸꾸의 공격. 예민해진 성격 탓에 갑자기 무는 일도 부지기수였답니다. 어미가 켈로그한테 사랑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그 목을 해주려고 하는데도 아무래도 저로서는 부족할 것 같은데.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켈로그를 볼 때마다 보호자는 안쓰러운 마음이 밀려옵니다. 켈로그 엄마 아빠한테 한번 가볼까? 늘 부모가 그리웠을 켈로그를 위해 함께 집으로 들어가는 보호자. 켈로그가 오자마자 꾸꾸와 까까도 한달음에 달려오는데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켈로그를 향해 돌진하는 꾸꾸. 켈로그를 물고 놓아주질 않네요. 보호자가 말릴 틈도 없이 순식간에 벌어진 아찔한 사고. 이게 애들이 엄청 독해요. 애들이. 재빨리 안전한 케이지 안으로 켈로그를 대피시켜줍니다. 이어서 꾸꾸도 방 안에 넣어 확실하게 공간을 분리시켜주는데요. 피가 좀 나긴 하는데 저 다치는 건 상관없는데 이게 또 애기가 다치니까. 네. 아무래도 제가 켈로그한테 신경을 많이 쓰더라도 꾸꾸 까까랑 켈로그가 같이 화목하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꾸꾸가 켈로그를 자기네 무리로 받아들여주지 않아가지고 그게 조금 걱정이에요. 제 새끼인 켈로그를 공격하는 엄마 꾸꾸. 꾸꾸의 시그널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위기의 미어캣 가족을 구원해주기 위해 한준우 전문가가 직접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아이들은 어디 있어요? 예, 저희 집에 지금 이제 꾸꾸랑 까까는 이쪽에 또 켈로그가 이쪽에 있거든요. 먼저 그럼 애기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먼저 켈로그와 인사를 나눠볼 참인데요. 소리 잘 따라가지고 사람 엄청 좋아해요. 낯선 전문가를 보고도 먼저 애교를 부리는 녀석. 역시 친화력 만점이네요. 이번엔 꾸꾸 까까와 인사를 나눠볼 차례인데요. 여기 저희 집에 이제 꾸꾸랑 까까거든요. 저기 이제 하늘색 핑크 색깔을 하고 있는 애가 어미 꾸꾸고 여기 옆에 있는 까까인데 이 친구가 지금 이제 자기 새끼인 켈로그를 보면은 물려고 달려들어요. 새끼는 올해 2월 달에 나왔으니까 제가 이제 사줄 때부터 손을 태워야겠다 해서 꺼내가지고 저랑 여기서 쟤랑 같이 자고 살았거든요, 애기들이랑. 켈로그는 제가 이제 데리고 있다가 딱 2달 됐을 때 이제 그 켈로그의 형제들이 다 분양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켈로그도 이제 합사를 시키려고 데리고 나왔는데 거기서부터 공격을 하게 된 거예요. 새끼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린 상태에서 켈로그가 우리 집에 들어오니까 동물의 입장에서는 경쟁자라는 건 적이에요. 동물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서서히 무리로 받아들일 수 있게 진행을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어미하고 엄마하고 켈로그하고의 관계 회복을 위한 선행 교육이 필요해요. 클리커를 하고 엄마한테 간식을 하나씩 줄 거예요. 아, 소리가 나면 간식이 하나씩 나오는구나. 그런 다음에 켈로그가 나타날 때마다 우리가 클릭을 하고서
엄마한테 간식을 하나씩 주는 거예요. 켈로그가 나타날 때마다. 안전을 위해 먼저 케이지 안에 켈로그를 넣어주고 안 보이게 한 다음에 그 다음 천으로 켈로그를 가려준 후 꾸꾸와 클리커 훈련을 진행합니다. 클리커의 딸깍 소리와 함께 꾸꾸에게 곧바로 간식 보상을 해주는 게 훈련의 포인트인데요. 새끼 소리가 나도 저기에 신경 안 쓰이고 여기에 신경 쓰여야 돼요. 그 다음 천을 걷어 켈로그를 노출시켜줍니다. 그러자 켈로그를 바라보는 꾸꾸. 그때 전문가가 재빠르게 클리커를 누르는데요. 쟤를 볼 때 내가 클릭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엄마 입장에서는 쟤가 나타날 때마다 좋은 일이 자꾸 일어나네? 이렇게 생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켈로그한테 우호적인 이제 심리 상태를 만들어 놓는 거죠. 꾸꾸가 켈로그를 바라볼 때 클리커 소리와 함께 간식 보상을 빠르게 해줍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간식을 주는 빠른 타이밍. 이제 2단계는 수컷을 꺼내서 이제 아빠죠. 아빠를 꺼내서 얘랑 같이 있는 모습을 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아빠는 자기 무리라는 걸 충분히 알잖아요. 내 무리하고 같이 지내면은 내 같은 무리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빠 까까와 켈로그가 한 공간에 있는 모습을 꾸꾸에게 노출시켜주는 건데요. 이 모습을 보자 역시나 꾸꾸가 급격히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동물들이 뭔가를 공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를 지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 지키고 싶은 게 무엇인지 라고 생각했을 때 내 무리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저런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위험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쟤를 볼 때마다 좋은 일이 자꾸 일어나. 그러면 쟤를 위험 대상에서 제외시키게 만드는 거죠. 꾸꾸와 클리커 훈련을 반복하는 보호자. 이 훈련을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켈로그를 자신의 무리로 받아들일 수 있답니다. 꾸꾸가 이제 쌤만 문다고 그랬잖아요. 쌤에 대한 이제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 쌤에 대한 안 좋은 기억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쌤 손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손이라는 게 동물의 입장에서 엄청 선하신 존재예요. 손바닥이 하는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쌤이 이렇게 등 쪽으로 가게 되면 확 불려서 물려고 하는 거예요. 꾸꾸한테 손에 대한 역조건 부여를 할 거예요. 보호자 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게 급선무. 바꿔주는 거예요. 동시에 제일 처음에 들어가다가 가고 들어가고 들어가고. 보호자의 스킨십과 함께 간식을 보상해주며 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게 훈련의 포인트랍니다. 이어서 집 주변 환경을 꼼꼼히 살펴보는 전문가. 그러다 화단 앞에서 걸음을 멈추는데요. 바로 이곳이 꾸꾸의 스트레스를 풀기에 안성맞춤인 장소랍니다. 이 아이들한테는 여기 환경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화단이 얘한테 최고 좋은 최적 장소예요, 원래. 얘 집을 여기다 만들어주고. 그럼 낮에는 햇빛 들고 나와서 일광욕하고 쉬고 싶어 안에 들어가고 흙도 있고 이 안에다가 먹이를 숨겨놓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가 나와서 낮에는 여기서 사냥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미어캣들이 미어캣 본연의 생활을 하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미어캣의 습성을 고려한 자연 친화적인 공간을 확보해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데요. 꾸꾸도 오랜만에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것 같죠? 오늘 제가 이렇게 막 조언을 해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쌤이 느끼시고 실천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사람 마음처럼 쉽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야생 동물이기 때문에 무리로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꽤 투자를 하셔야 되고 꾸준히 노력을 하셔야 돼요. 노력하는 부분은 제가 할 일이니까 최선을 다해 노력해가지고 보여주는 한대로 시행을 해서 꼭 합사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솔루션 이후 꾸준히 꾸꾸와 클리커 훈련을 실천 중인 보호자. 이대로라면 앞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해봐도 되겠죠? 무차별적으로 새끼를 공격하던 엄마 꾸꾸. 앞으로는 사이좋게 새 가족이 도란도란 행복하게 살길 바랄게.
암 중에서도 췌장암은 우리 몸 깊숙한 곳에 위치해 발견이 쉽지 않고 치료까지 어려워서 악명이 높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5년 생존율이 80%까지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오늘 내몸 보고서에서는 11월 세계 췌장암의 달을 맞아 강남 세브란스병원 간담체외과 박준성 교수 모시고 췌장암의 진단과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으로 사망을 하면서 예전에 췌장암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높아졌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일단 췌장암이라는 이 질환이 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예, 췌장암은 말 그대로 췌장에서 생긴 암을 췌장암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췌장에는 이런 췌장암뿐만 아니라 스티븐 잡스가 걸렸던 그런 신경 내분비 종양, 그다음에 무록 등 여러 가지 질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환자들이나 일반 분들이 췌장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데 이렇게 맞아요. 있느냐 궁금해하실 네. 것 같아서요. 맞아요. 췌장은 우리 몸 그 깊숙이 위치하고 있는데 등뼈 바로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췌장은 약 한 20cm 정도의 기다랗고 납작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췌장은 머리, 몸통, 꼬리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췌장암은 한 번 걸리면 좀 특히 치명적이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좀 무서운 병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췌장암의 생존율이 낮은 이유는 뭔가요? 네, 췌장암은 발생 빈도에 비해서 췌장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매우 높은 질환이기 때문에 암 중의 암이라고 해서 아주 무서운 병이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네. 실제로 이제 췌장암의 생존율은 약 한 10% 미만인데요. 암 등록 사업을 우리나라에서 시작한 게 한 1990년대부터 암 등록 사업을 시작을 했고 최근 20년 동안 대장암, 위암, 유방암들은 생존율이 많이 향상이 됐는데 네. 생존율의 향상이 거의 없는 유일한 암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흔히 췌장을 은둔의 장기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췌장은 신체 안쪽에 깊숙이 위치해 있고 간, 소장, 비장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잘 만져지지도 않고 다른 장기에 가려서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단하기도 어렵고 병이 생겨도 증상이 늦게 나타나는 편인데요. 예. 대부분의 이제 환자들이 느끼는 초기 증상은 소화불량, 허리 통증과 같은 일반적인 증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췌장 검사를 우리가 의심을 하지 않고 소화기 계통 검사를 먼저 하거나 아니면 허리가 아프니까 이제 허리 검사를 먼저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지켜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병이 많이 상당히 진행한 다음에 췌장암이라는 사실을 많이 알게 돼서 그래서 더 생존율이 더욱더 많이 안 좋은 걸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소화불량이나 허리 통증 같은 증상은 있지만 사실 췌장암이라고 구분지을 만한 그런 뚜렷한 특징이 없기 때문에 조기 진단에 실패한다. 이렇게 네.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췌장암이 발생하는 원인은 뭔가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췌장암은 가족 중에 췌장암 진단받은 분이 한 분 있으면 위험도가 한 2배에서 3배, 두 분이면 5배에서 6배, 세 분 이상이면 한 20배에서 한 30배 정도의 위험이 이제 증가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흡연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흡연을 하게 되면 몸에 이제 DNA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흡연이 지금까지 알려진 췌장암의 가장 위험한 인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잦은 음주 습관입니다. 이런 잦은 음주 습관이 췌장을 지속적으로 망가뜨리고 예. 췌장이 쭈그러지고 채석이 박히는 만성 췌장염을 불러오게 되고요. 이런 만성 췌장염이 오래되면 결국에는 췌장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당뇨뿐만 아니라 이런 비만도 췌장암 발생 위험도를 증가시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비만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이 위험도가 약 한 1.5배에서 한 2배 이상 증가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유전력과 흡연, 또 습관성 음주, 비만 등을 원인으로 꼽아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췌장암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미 갑자기 이제 없던 당뇨가 갑자기 생겼거나 예. 이미 이제 당뇨병이 있어서 조절이 되게 잘 되던 분이 갑자기 어느 순간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됩니다. 그럴 때는 이제 췌장암을 반드시 의심해 봐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그 일반적인 특징 중에는 명치에서 이제 통증이 느껴지는 것도 의심 증상의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통증이 처음에는 식후에 명치에서 시작이 돼서 등이나 옆구리로 이제 퍼지게 되고 특히 이제 똑바로 누워 있게 되면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똑바로 눕질 못하고 앞으로 숙이게 되면 통증이 이제 줄어들게 돼서
환자분들이 바로 눕지 못하고 웅크린 자세로 자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이제 눈여겨봐야 되고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식사 후에 명치와 등이 뻐근하게 아프면서 2~3시간 정도 지나면 좋아지는 경우, 그다음에 식욕이 갑자기 없어지는 경우, 그다음에 체중이 갑자기 그러니까 감소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췌장 검사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췌장 머리에 암이 생기게 되면 담도를 막아서 얼굴이 이제 노랗게 변하고 소변 색깔이 이제 검붉게 되는 황달 증상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췌장암은 다른 암하고 비슷하게 당분이 암 세포의 에너지원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체중이 급격하게 발생이 되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원인 없이 체중이 감소되고 식욕이 감퇴가 되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췌장 검사를 반드시 한번 해봐야죠. 그리고 이제 췌장이 망가지게 되면 지방을 소화시키는 효소 등이 이제 많이 떨어지게 되니까 대변을 넣게 되면 기름이 둥둥둥둥 뜨게 되는 이런 지방변 등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것도 이제 췌장암의 한 가지 증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강조를 해주신 부분을 보면 이 똑바로 눕지 못하고 웅크린 자세로 자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 췌장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 네. 자,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해놔야겠고요. 자,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췌장암 하나 때문에 이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만 봐도 이 췌장이 우리 몸에서 많은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췌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그 기관인가요? 예, 췌장이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하게 되면 음식을 먹게 되면 단백질하고 이제 지방들을 소화시켜야 되죠. 그런 이제 단백질하고 지방 효소를 만들어내서 그 소화작용을 돕는 외분비 기능이 있고요. 이런 경우가 이제 췌장의 한 95%가 이 일을 담당하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당뇨라고 이제 잘 아시겠지만 그 인슐린하고 그다음에 글루카곤이라고 그 당 조정을 하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가장 큰 역할을 이제 하고 있죠. 네. 자, 그렇다면 이 췌장암을 확인하게 됐을 때 어떤 치료 과정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췌장암이 진단이 되면 먼저 이제 저희가 CT, MRI, PET, 그다음에 내시경 초음파를 이제 시행을 하게 돼서 이게 수술이 지금 현재 가능한지 아니면 불가능한지를 먼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이 가능하게 되면 췌장암이 머리 쪽에 있으면 췌도 12지장 절제술이라는 수술을 하고요. 그 췌장 몸통이나 꼬리 쪽에 있으면 췌장 미부 절제술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췌장이 이제 은둔의 장기라고 해서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간이나 폐에 원격 전이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수술을 못할 정도로 많이 이제 진행된 상태로 많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항암 치료를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항암 치료가 많이 발달을 해서 이런 항암 치료를 하는 중에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호전이 되기도 하면 이렇게 수술하는 경우도 이제 종종 있습니다. 네, 지금 치료법으로 그 수술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수술을 잘 받으면 그게 이제 완치도 할 수 있는 건가요? 물론 완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췌장암, 특히 이제 조기 췌장암이라고 해서 한 2cm 미만의 이제 조기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생존율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에 이제 일본이나 뭐 우리나라에서도 1cm 미만의 아주 작은 췌장암이 이제 많이 진단이 되는데 이런 아주 조기에 췌장암을 발견을 해서 수술을 하게 되면 5년 생존율이 무려 80%에서 85%까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췌장암은 항상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제가 그 조기 진단보다 췌장은 은둔의 장기라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환자분들의 상당수가 이미 후복막 신경 침윤이나 아니면 간이나 폐에 전이가 있는 많은 진행이 된 상태로 오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그 조기에 췌장암을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는 것이 췌장암을 완치를 하는데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강조하고 계시는 게 조기 발견인데 자, 앞서 췌장이 인슐린 호르몬을 분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자, 사실 당뇨병도 인슐린 부족으로 발병하는 질환 아닙니까? 그렇다면 췌장암 수술 직후에 당뇨병도 호전이 될 수 있나요? 그 췌장암 직후에 이제 당뇨병이 호전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거는 조금 이제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으로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에는 뭐냐면 그 췌장 수술 후에 이제 당뇨병이 오히려 이제 호전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결과를 저희가 이제 최근 연구한 결과를 보게 되면 췌장암에서 분비하는 여러 가지 물질 중에 그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분비를 억제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원인을 우리가 제거를 하니까 췌장암을 수술을 하고 나서는 인슐린 분비가 오히려 그 다소 호전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뇨가 오히려 잘 조절이 되죠. 하지만 이제 원칙적으로는 췌장 수술을 하게 되면 췌장을 잘라나가게 되고 이런 잘라나간 췌장에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들이 많이 이제 같이 제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 양이 이제 절대적으로 이제 줄어들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처음에는 이제 호전되었던 혈당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혈당이 점점 안 좋아지게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건강검진도 미리미리 받는 게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남 세브란스병원 간담체외과 박준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로 이뤄진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을 개선한 사례가 하반기 적극 행정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공동주관으로 열린 이번 경진대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했고 전문가 평가와 온라인 국민투표 등을 거쳐 최종 순위가 결정됐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개선 사례는 지난 8월 과기정통부 주도로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민간 기업이 협력해서 사전 예약 시스템 내 예약 대기 시간을 크게 단축한 작업입니다. 항생제를 과도하게 사용하면 당뇨병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은 성인 20만 명의 건강 자료를 14년간 추적한 결과 항생제 처방 일수가 90일 이상인 그룹은 90일 이하인 그룹보다 당뇨병 발생 위험이 16%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투여한 항생제 종류가 5가지 이상인 경우 한 종류만 투여한 그룹보다 당뇨병 발생 위험이 14% 높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구팀은 과도한 항생제 사용이 장내 미생물 균총의 불균형을 유발해 당뇨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미세먼지가 심한 뒤 내린 비나 눈 속에 금속 성분이 많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공동연구팀은 서울 남부 지역 강수 자료와 미세먼지 포집 자료를 바탕으로 겨울철 빗물을 비교한 결과 미세먼지가 심한 이후 내린 뒤에는 알루미늄과 아연, 철 등 금속 성분이 일반 빗물보다 더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겨울철 기온이 내려갈수록 난방 등을 위해 화석연료 사용이 늘고 미세먼지 또한 많아져 대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LG전자의 올레드 TV가 해외 전문 매체들이 평가하는 올해 최고의 게이밍 TV에 잇따라 선정됐습니다. LG전자는 최근 영국에서 열린 TV 비교 평가에서 올해 출시된 LG 올레브 에보가 화질과 응답 시간, 게임 성능 등에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아 최고의 게이밍 TV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LG 올레드 TV는 앞서 미국 리뷰 전문 매체와 영국 IT 매체에서도 최고의 게이밍 TV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기를 참가해서 저희들의 기술력도 한번 알아보고 다른 팀들도 한번 경쟁해보면 재미있겠다.
아바타 로봇은 사람이 조종 장치를 끼고 로봇의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인데요. 재난 현장과 우주 산업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YTN 사이언스 휴먼 다큐 브라보 K 사이언티스트에서는 아바타 로봇 분야의 최고를 가리는 세계 대회에서 결승에 진출한 로봇공학자 배준범 교수를 만나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